자, 지금 3장 화폐란 무엇인가를 보고 있었죠. 그래서 화폐의 의미, 소위 일반적으로, 거래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어떤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유량이 아니라 저량의 개념이다. 라는 거죠. 저량의 개념이고. 그 다음에 화폐의 기능이라 그러면 3대 기능을 이야기하죠. 교환의 매개수단, 그 다음에 계산 단위, 가치의 저장 수단. 그 중에서 가장 본질적인 것, 그 화폐 기능 하나만 이야기하라 그러면 당연히 교환의 매개수단입니다. 그래서 욕구의 쌍방 간 일치 문제를 해소하는, 그걸 통해서 거래 비용을 줄이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고안된 것이 화폐입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서로 이제 교환이 편리해지니까 실제 이제 생산 과정에 전문화할 수 있게 됐다. 그렇죠? 그리고 이런 욕망의 상반간 일치 문제를 해소하고 거래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런 표준화가 용이하고 널리 받아들여지고 가치를 나눌 수 있고 갖고 다니기 쉬워야 되고 가치가 안정적이어야 된다. 라는 이런 조건을 만족시켜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식으로 화폐가 통용되다 보니까 이제 계산의 단위 아니면 가치의 저장 수단이라는 부가적인 기능이 또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용도로 지금 사용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지급결제 시스템의 진화에 대해서 배웠죠. 물물 교환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상품 화폐를 통한 교환을 했고 이제 그 상품 화폐가 쭉 진화해 왔죠. 조개, 소금, 식량에서 금속 화폐로. 그래서 금화, 은화까지도 진화해 왔다가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훌쩍 뛰어넘은 것이 법화입니다. 법화. 법화라는 것은 상품으로 가치는 없는데 국가가 그 가치를 보정한다. 보정한다는 것이 뭔가 하면 그걸 받아들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국가 거래에서는 무조건 받아들인다. 라는 것을 법적으로 천명함으로써 이제 그 국가 내에서 통용되는 그런 법화가 나온 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상 진화되면 이제 어떤 식이냐, 수표, 전자결제, 전자결제라는 거죠. 지금 이제 전자결제까지 와 있는 겁니다. 전자결제, 전자화폐, 이런 정도로 나와 있는 겁니다. 전자결제라기보다는 실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자화폐가 먼저 나왔고, 신용카드 같은 게 먼저 나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 발달 덕에 소비자마저도 이제 전자결제가 지금 보편화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용카드마저도 안 쓰고 그냥 전자적으로 결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자적인 결제로 갔다. 그 이야기는 지금 현재 보면 현금 없는 사회다. 거기다 현금을 안 들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현금을 안 들고 있죠. 그래서 이제 현금 없는 사회로 나가고 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현금 없는 사회로 가느냐에 대해 가지고는 논란은 많았습니다. 논란은 많은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그렇게 빨리 진척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개인 간 거래에서는 거의 현금 없는 사회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한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화폐의 기능이라는 것은 3대 기능을 이야기했죠. 소위 교환의 매개수단, 그 다음에 회계단위, 그 다음 가치저장수단. 그렇게 되면 현금 없는 사회가 된다 그러면 화폐 기능은 뭐가 남냐라는 얘기죠. 이 세 개 중에 뭐가 남을까요? 회계단위밖에 안 남습니다. 회계단위 이외에 남는 게 없죠. 그러니까 교환의 매개수단으로서 화폐를 안 쓰는 거죠. 이제 교환할 때 여러분들이 거래를 할 때 주머니에 현금을 안 들고 다니고 있고 대신에 신용카드로 끊는다 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누구한테 돈을 보낼 때 그냥 송금을 해버린다. 송금을 해버린다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는 결국은 지폐나 동전 같은 버프는 안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제 가치의 저장수단도 남기는 하겠는데 가치의 저장수단은 지금 사용되는 것이 대부분 뭔가 하면 불법 아니면 탈법 용도가 대부분입니다. 실제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 돈이라 그러면 그거를 현금으로 가치를 저장한다는 것은 굉장히 바보짓이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좀 고지식한 옛날 분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세상을 못 믿는다. 내 재산을 내가
내 책임으로 내가 그 간수한다라는 차원에서 현금으로 가지는 분들은 계십니다. 뭐 아직 그러니까 사고가 그 생각이 뭔가 하면 좀 옛날식이라서 그런 분들이 있지만 그 외 대부분은 뭔가 하면 이 은행에 집어넣어 놓으면 뭔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있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뭔가 하면 그건 뭐 합법적이지도 않고 뭔가 하면 점점점 그러고 경제가 발전하고 투명해지면서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남는 것은 계산 단위밖에 안 남습니다. 자, 우리가 뭔가 화폐에 대해 가지고 좀 환상을 가지고 있고 오해를 많이 하는 것이 소위 주조 차익을 오해를 많이 합니다. 화폐를 발행하는 것은 굉장히 큰 특권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돈을 찍어내니까 마음대로 찍어내 가지고 찍어낸 만큼 내가 부자다. 내가 그만큼 재산을 가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화폐의 환상이 오는 데서는 화폐 발행 자체가 소위 주조 차익, 그걸 발행을 통해 가지고 내가 돈을 버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실제 화폐가 거래가 안 된다 그러면, 사용이 안 된다 그러면 주주 차익은 없는 겁니다. 발행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발행이 하나도 안 돼도 화폐는 있어야 되죠. 있어야 되고 가치도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는 회계 단위를 위해서. 아마 뭐 물론 이제 짧은 이런 기간 내에는 아니지만 결국은 화폐가 남는 유일한 기능은 회계 단위다라는 이야기는 결국은 이제 주주 차익 같은 건 없어지고 회계 단위 차원에서 화폐가 사용될 것이다. 그러니까 화폐의 주주 차익에 대해 가지고는 많은 오해가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중앙은행이 화폐를 발행하면 그만큼 중앙은행이 돈을 번다라고 하는데 화폐를 발행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화폐를 찍어 가지고 마음대로 주는 게 아닙니다. 뭐 경제학적으로는 그거 복잡한 과정을 스킵하기 위해 가지고 뭐 헬리콥터 드로어라는 표현을 씁니다. 헬기로 뿌린다. 통화 공급을 어떻게 하냐 그러면 과정이 좀 복잡해요. 그렇기 때문에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예를 들어서 돈을 찍어 가지고 헬기로 그 도시에 뭔가 뿌린다 생각해보자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뭐 설명을 위해 가지고 간략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특히 벤 버넌키가 그런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실제적으로는 통화 발행이라는 것은 통화를 발행하면 그만큼 뭔가 채권을 사들이고 통화를 발행합니다. 채권을 사들입니다. 사들임으로써 통화를 발행하는 거죠. 그냥 왜 누가 공짜해 줍니까? 줄 이유가 없죠. 그래서 한국은행이 중앙은행을 통해서 통화가 발행되는데 통화 발행 과정에서는 발행액만큼 중앙은행은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산을 가지고 있는 거죠. 채권도 적격 채권만, 국채를 중심으로 아주 신용도가 높은.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이 채권을 사들여 가지고 있었는데 가지고 있는 채권이 부도가 났다. 그러면 공신력에 굉장히 훼손을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 채권이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공신력이 있는, 믿을 수 있는 국채 중심으로 채권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걸 사들이면 사들인 만큼 그 채권을 산 대신에 그 채권 산 가격으로 현금을 지급하니까 그만큼 화폐가 발행되는 거죠. 시중에 발행되어 있는 현금액, 지금 뭐 우리나라 한 150조 정도 되나? 그만큼 뭔가 언제든지 필요하면 중앙은행은 발행되어 있는 채권을 팔아가지고 가지고 있는, 발행과 동시에 가지고 있던 채권이 있는데 그걸 팔면 그 현금은 그대로 다 회수가 됩니다. 그 이야기는 주주 차익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주주 차익은. 주주 차익이 있으면 그 나라는 뭔가 하면 정상적으로 금융이 안 돌아가는 거죠. 안 돌아가고 그렇게 되면 소위 짐바브웨 같은 뭐 그런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겁니다. 주주 차익을 발하고 그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돈을 발행했으면 결국은 그 국가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직접 바로 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국가는 그런 식으로 발행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뭐 쉽게 이야기하면 카지노의 코인 같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카지노 코인이 뭔가 하면 그 뭐 어차피 현금 액수만큼 코인을 바꿔주는 겁니다. 현금 액수만 카지노에서는 개인이 현금을 내면 그 액수만큼 코인을 바꿔주는 거죠. 더 이상 바꿔줄 방법도 없습니다. 시중에 채권이 없다 그러면 채권 이상 뭔가 하면 통화량을 늘릴 방법도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현금 없는 사회로 뭐 대부분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자적인 거래가 지금 거의 다 대부분이겠죠. 그래서 뭐 비트코인, 뭐 지역화폐, 온갖 이제 화폐 그러면 굉장히 좋은 것 같고 뭔가 그걸 통해 가지고 돈을 크게 벌 수 있다.
라는 오해를, 내용을 잘 모르니까 이제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오해를 하게 되니까 어디다가 뭐 이런 이제 암호화폐라는 이름을 붙이고, 그 다음에 지역, 뭐 상품권에다가 지역화폐라는 이름을 붙이고, 뭐 그러고 있는 거죠. 근데 전혀 다 별 의미가 없는 것이다. 별 의미가 없고, 그거 자체가 화폐를 붙인다고 해가지고, 그거 자체가 뭔가 새로 다른 것이 황금알을 낳는 뭐 거위가 되는 건 아닌 거죠. 그런 차원에서 비트코인도 아직은 뭐 이 비트코인의 존재 가치를 학술적으로는 우리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아직 뭐 제대로 덜 알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금융에 대한 지식으로서는 비트코인의 가치는 뭐 0 이외에는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뭔가 하면 세상이라는 것은 그래요. 가격이 뭐냐? 여러분들이 이제 미시에서 경제학 원론에서 배운, 미시에서 배운 가격 이론을 하면, 가격은 장기적으로는 펀더멘탈에 결정된다. 펀더멘탈에 따라 결정된다. 그 펀더멘탈이라는 것은, 미시에서 장기라는 것은 기업들의 진출입이 다 허용되는 기간이죠. 그러면 소위 AVC 또는 ATC, 평균 총 비용이 제일 낮아지는 지점이, 그게 그 물건의 장기적인 펀더멘탈한 가격이다라는 거죠. 그 수준의 가격이 결정된다. 왜 그래야 되냐 그러면, 그것보다 가격이 더 높으면 기업들의 진입이 돼 가지고 점점점 공급이 많아져서 가격이 떨어지고, 그것보다 낮으면 손해를 보니까 기업들이 퇴출해 가지고 공급이 줄어 가지고 가격이 오른다. 결국은 평균 ATC, U자형 그림이죠. 그의 제일 바닥이 펀더멘탈한 가격 수준입니다. 물론 그게 이윤의 0은 아니죠. 회계적인 이윤의 0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건 뭔가 경제적인 이윤까지 포함해 가지고 포함한 게 그게 그 지점입니다. 그게 펀더멘탈한 가격인데, 실제 현실 가격은 거기서 아래 위로 왔다 갔다 합니다. 주로 뭐 밑보다 위로 많이 왔다 갔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가격은 수급에 따라 움직인다는 거죠. 수급. 그러니까 기업의 수가 그대로 있더라도 갑자기 사람들이 수요가 늘면 가격이 오르는 거죠. 그리고 수요가 떨어지면 가격이 또 떨어지는 거고, 수요가 갑자기 줄어버리면 물건 만들어놨는데 안 팔리면 할 수 없이 손해보고라도 파는 겁니다. 그거 계속 하다 보면 안 되면 이제 공장 문 닫고 나가는 거지만, 그런 식으로 단기적으로는 소위 펀더멘탈에서 더 높기도 하고 낮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아주 극단적인 경우를 경험했죠. 마스크 가격. 뭐 말도 안 되지만, 뭐 한때 뭔가 하면 초기에 마스크 가격이 한 개 뭔가 하면 뭐 10,000원대 100,000원대까지 올라간다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다들 마스크 돈 된다 싶어가지고 공장을 짓다 보니까 마스크 공급이 넘쳐가지고, 지금은 마스크가 안 팔려가지고 또 마스크 만드는 사람들이 완전히 손해보고 팔고 있다. 그래가 문을 줄줄줄 닫고 있다라는 것까지 되는 거죠. 뭐 어쨌든 그런 식으로 단기적으로 가격이 왔다 갔다 합니다. 뭐 그 이야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도 뭔가 하면 이론적으로는, 그러니까 소위 펀더멘탈은 0일지 몰라도 사람들이 이걸 믿고 있다, 가격이 오른다고 믿으면 가격이 오르는 겁니다. 지금 그 믿음 때문에 그 가격이 그 수준이 되어 있는 거죠. 되어 있다가 그 다음에 뭔가 하면 그 믿음이 바뀌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뭐 이론 가격이 0이라고 그래가지고 하루아침에 0으로 되지는 않겠죠. 그런 식으로 갑자기 뭐 변하지는 않습니다. 뭐 변하더라도 천천히 변하긴 하죠. 그러나 이제 이 가격을 보면 어떤 다른 금융자산 가격보다는 급히 빠르게 오르고 빠르게 떨어지고 하는 패턴을 보이죠. 왜냐하면 펀더멘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펀더멘탈이 있고, 뭐 펀더멘탈이 있다 그러면 그 중심으로 해서 뭔가 하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패턴을 보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없으니까 뭔가 하면 완전히 수급에 따라만 움직이는 그런 현상 때문에 이게 이제 이렇게 변동이 심한 편입니다. 미래의 화폐가 될 것인가? 뭐 비트코인 보고 화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난센스죠. 그러니까 뭐 어떤 물건이라든지 거래에 사용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비트코인이 종종 거래에 사용됐죠. 물론 이제 비트코인의 뭐 확실한 영역은 있습니다. 확실한 영역이라는 것은 불법 거래에서는 이게 굉장히 좋은, 불법 국제간 거래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래 수단이다. 그게 이게 사실은 비트코인이 이렇게 유명해지고, 그 다음에 실제 사용되고, 그 다음에 가격이 오른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불법 국제거래에서는 굉장히 유용. 그러니까 마약이라든지 뭐 아니면 탈세, 마약 아니면 무기거래 이런 데서 비트코인이 꽤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용되고 있겠죠. 그 다음에 최근에 러시아가 국제통신망, 국제 스위프트 그러니까 국제결제망에서 퇴출되면서 러시아 사람들이 그러면 다른 나라에 송금을 못 보내니까 이 비트코인으로 사용하자. 뭐 이런 이제 이 생각들이 확 퍼지면서 뭔가 하면 또 비트코인 가격이 갑자기 올랐었죠. 올랐는데 그것도 뭐 올랐다가 뭔가 하면 그 오른 게 한 일주일 만에 다시 또 원위치로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뭔가 영역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뭔가 이게 기능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본질적인 가치는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게 그 자체가 뭔가 하면 나름대로 기능을 한다 그러면 그거는 계속 뭐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기관에서 뭔가 하면 이걸 통해 가지고 불법 거래에 따른 이익이랄까 아니면 불법 행위에는 뭐 강력하게 잡아내겠다라고 나서고 있는 거죠. 나서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얼마나 기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의 또 하나 이슈는 이 소위 말해서 채굴 과정에서 전기를 굉장히 많이 쓴다. 라는 문제 때문에 여기에 대해 가지고 비판이 되게 많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통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는 새로운 대안적인 화폐로 나온 건데, 이거는 전통적인 화폐보다 생산 과정에서 에너지를 훨씬 더 많이 쓰면서 우리 현재 직면하고 있는 지구 온난화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것이다. 라는 차원에서는, 꽤, 문제점이 제기가 되고 있죠. 자, 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걸 하나 나죠. 지급결제 시스템이라는 것이 이제 이런 식으로 발전됐는데 지금 이제 개인 간 거래 이야기할 때 이런 전자화폐, 뭐 신용카드 전자화폐에다가 그 다음에 지금은 전자지급결제라고 이야기하는데 개인 간이 아니라 이제 금융기관 간에서는 사실은 수표 다음이 전자지급결제 수단입니다. 이게 왜 여기 있냐 그러면 금융기관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금융기관은 이제 이게 훨씬 더 문제됐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이 발달하기 전까지 인터넷이라는 것이 고안돼 가지고 사용되기 전까지 인터넷이라는 것이 80년대 들어와서 만들어진 겁니다.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인터넷이 없었어요. PC라는 것이 78년인가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퍼스널 컴퓨터라는 것이 빌 게이츠가 빌 게이츠가 아니죠. 스티브 잡스가 78년에 처음 고안해가지고 만든 물건입니다. 그 전까지도 그러니까 그런 인터넷이 발전되기 전에도 은행 간에는 전자지급 결제를 했습니다. 뭐 정보망 그러니까 정보망, 텔렉스망 뭐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전자지급 결제를 했죠. 왜냐하면 은행 간에는 이제 뭐 이 전자지급 결제하기 전에는 직접 사람들이 와가지고 장부 들고 수표 들고 뭔가 거래했다가 그게 불편하니까 뭔가 하면 점점 전자지급 결제를 하게 되는 거죠. 그건 한 나라 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그런 이 전자지급 결제망 자체를 우리가 스위프트라고 합니다. 스위프트. 최근에 이제 러시아가 스위프트에서 축출이 됐죠.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러시아가 다는 아니고 스위프트에 가입되어 있는 일부 러시아의 금융기관들이 퇴출이 됐습니다. 몽땅 다 퇴출한다 그러면 그거는 뭐 엄청난 뭐 충격이고 재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그런 충격을 주기는 그래가지고 일부 금융기관을 스위프트에서 퇴출했습니다. 이 스위프트라는 것은 소위 뭐 인터넷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전용 망이죠. 금융기관끼리 하는 망입니다. 인터넷이 나오기 전부터 있었던 그런 전산망이고 그걸 통해 가지고 서로 뭔가 하면 내가 너한테 얼마 줬다, 너는 나한테 얼마 받았다 라는 것을 숫자로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 하면 서로 밸런스를 맞추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하면 이거는 아무나 하는 건 아닙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서로 그 망에 가입되어 있는 가입 조건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엄격한 것이 가입하려고 그러면 서로 그 거래 숫자를 주고받음으로써 그걸 언제든지 그걸 지킬 수 있는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신뢰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안 망할 튼튼한 은행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BI에서 자기 자본 비율. 나중에 나오겠지만 금융에 뭐 우리나라 금융위기 때 BI에서 자기 자본 비율 가지고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너무 자본 비율이 뭔가 하면 뭐 저기 그 자기 자본 비율이 낮다. 그러니까 낮아가지고 부도지경이 되면 낮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최소한 뭔가 하면 스위프트에 가입해가지고 거래할 수 있는 정도라는 수준이 있습니다. 그 수준이 되는 금융기관만. 그 다음에 그 외 여러 조건을 만족시켜야만이 그게 가입하게 되고 서로 송금을 가능하게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거래라는 것이 아까 이제 물물바트지에서 소위 이제 화폐로 바뀌면서 얼마나 거래가 편리해지고 그래서 상업에 따른 거래에 따른 비용이 줄어드니까 사람들이 이제 생산에 집중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생산성이 굉장히 발전해 가지고 경제가 발전하고 사람들이 풍요로워졌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뭔가 이런 스위프트망 자체가 같은 것들이 국가 간의 거래에서 하나의 그런 기능을 했는 셈이죠. 그런 기능을 했는 것이고, 그래서 굉장히 편리한, 그런 편리하고 비용을 낮추는 그 거래 기능입니다. 거래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퇴출됐다? 아니, 골치 아픈 거죠. 그래서 퇴출됐다 그러면 상대에서 돈을 받으려고 그러면, 옛날에는 우리가 뭔가 하면 다 모르지만, 개인들은 모르겠지만 송금한다가 외국에 송금한다 그러면 다 나는 은행에서 뭔가 딱 두드리기만 하는데 은행 인터넷 번킹만 하는데 그건 은행에 내가 은행하고 거래하고 그 은행은 스위프트 반응을 통해 가지고 상대국 은행하고 거래하고 그다음에 상대국 은행은 내가 거래하고 싶은 그 최종 소비자하고 거래해 가지고 따다닥 돈이 가는 겁니다. 근데 그 중간에서 스위프트 방법이 빠져버리면 내가 은행에서 누구한테 보내달라고 해도 보낼 방법이 없죠. 그때의 방법은 돈을 가방에 넣어가지고 들고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비행기에 싣고 가방에 넣고 가는 거죠. 뭐 돈을 하든 아니면 뭐 금을 들고 가든. 그러니까 과거 옛날에 물물교환과 같은 시대가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이 금 대신에 돈을 들고 갈 수 있는 있다라는 건데 돈도 문제죠. 돈도 뭔가는 상대가 보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을 해야 되는데 소위 말해가지고 그게 세계적으로 현재 달러죠. 달러인데 달러 거래마저도 지금 막혀버렸으니까 달러도 부족하고. 그래서 이제 이게 금융이 끊어진다 그러면 금융이 스위프트방에서 태초과 같은 금융이 끊어진다 그러면 경제가 안 돌아갑니다. 거래를 할 수 없는 거죠. 물건을 만들어도 팔 수가 없어요. 팔아가 돈을 못 받습니다. 뭐 국내에서는 가능하지 몰라도 수출이 불가능한 거죠. 수입도 할 수가 없고 수출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수출을 하게 되면 돈을 받아야 되는데 받을 수가 없고 수입을 하려고 그러면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을 줄 방법이 없는 거죠. 유일하게 줄 방법이라는 것은 비행기에다 실어가지고 들고 갖다 주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엄청난 비용이 따르고 엄청난 비용이 따르는 거죠. 그게 이제 금융망에서 소위 축출이 되면 한 나라 경제가 얼마나 곤란해지는지 그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엄청난 일입니다. 진짜 세계 경제에서 할 수 있는 아마 가장 강력한 제재 수단입니다. 그게 가장.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 나라는 유지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뭐 초기에 그런 이야기 했죠. 뭐 그거 실시하기 이전만 하더라도 전쟁 이전에도 그 이야기 나오니까 뭐 러시아에서도 우리가 북한같이 살아야 되느냐라는 거죠. 지금 스위프트망에 퇴출되어 있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북한은 뭔가 하면 소위 자력경생 그냥 아무 그런 거 안 하죠. 스위프트망에 퇴출되어 있어가지고 아무 그런 거래 없이 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 북한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게 이제 지급결제 시스템. 세계적인 지금 현재 지급결제 시스템 제일 상위에 있는, 그리고 백본이라고 하죠. 가장 뼈대가 될 수 있는 것이 스위프트망입니다. 은행 간 소위 전산망입니다. 송금망이죠. 그게 스위프트. 그래서 그게 거래할 때, 은행마다 스위프트 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거래하는 보면 외국에다가 뭔가 누구한테 송금하려고 그러면 내 은행의 스위프트 코드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우리 은행하고 거래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 은행의 스위프트 코드가 얼마냐라는 걸 물어보게 됩니다. 물어보게 되면 뭐 우리 은행에 전화해가 물어보면 돼요. 그럼 스위프트 코드가 얼마입니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보내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보내는 건 사실 필요 없는데 받을 때 그 스위프트 코드를 짓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 은행에서는 뭐 저 은행이 어느 나라에 어디 있다 그런 건 안 따집니다. 스위프트 코드가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럼 그 코드 따라 돈에 가기 때문에 그게 뭐 어느 나라인지도 따질 필요 없는 거죠. 이름이 뭔지도 따질 필요 없는 것이고. 그렇게 거래되는 것이 스위프트 망입니다. 자,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했는 걸 조금 더 추가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남은 것들이 통화량을 측정. 자, 통화량은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 그래서 화폐라고 이야기했는데, 자, 이 화폐의 양입니다. 화폐의 양인데, 화폐의 양을, 화폐라 그러면 그냥 뭐 지폐 동전이 강한 개념이죠. 강한 개념인데,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지폐 동전을 딱 지폐 동전만 할 것이냐 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것보다 더 좀 폭넓게 볼 필요도 있더라라는 거죠. 그게 이제 어떤 거냐 그러면 언제든지 지폐 동전을 할 수 있는 것, 그런 거는 거의 화폐 아니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용어를 많은 그 말을 통화량이라고 합니다. 영어는 따로 없어요. 영어는 똑같아요. money입니다. money. 그리고 통화량은 quantity of money 라고 하는데, 이상하게 우리말에서는 이 화폐라는 용어를 썼다가 그 다음에 화폐 양을 이야기하면 화폐 양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통화량이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뭐 영어는 똑같아요. 똑같기 때문에 이게 특별히 다른 건 아니다. 그냥 화폐 양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이 화폐 양인 통화량을 그러면 어떻게 볼 것이냐. 제일 내로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좁게 볼 수 있는 것이 그냥 화폐 발행액입니다. 지폐하고 동전의 발행액으로 볼 수 있고, 그러나 조금 더 높게 볼 수 있는 것이 그거하고 거의 비슷하게 기능하는 것이, 돈을 들고 다니는 게 불편하니까 은행에 통장에다 집어넣죠. 그리고 그거는 필요하면 언제든지 지폐 동전 같이 쓸 수 있습니다. ATM 기계에서 빼내 쓸 수 있고 내가 송금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까지도 같이 통화량에 넣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개념을 M1, 제일 첫 번째 개념이 M1입니다. 현금에다가 요구불 예금을 집어넣는 겁니다. 요구불 예금. 요구불 예금이라는 것은 소위 우리 요즘 용어로는 수시 입출금식 예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비용 없이 빼내고 넣고 빼고 넣고 빼고 할 수 있는 그런 예금이죠. 아닌 예금도 있죠. 정기 적금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뭐 청년들을 위해 가지고 뭐 고금리의 예금들이 나왔죠. 얼마 전에 마감됐던 2년 동안 뭐 10% 이자를 주는 예금. 아니면 지금 새로 당선된 대통령 측에서 지금 뭔가 만들고 있다는 뭐 10년에 걸치지만 한 1억 정도 이 재산을 축적할 수 있는 예금. 뭐 이런 것들을 지금 뭐 이야기하고 나옵니다. 이런 예금은 저축성 예금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중도 해지하게 되면 이자 손실이 엄청납니다. 엄청납니다. 아까 말한 2년 만기 10%도 그 10%가 되는 것은 거의 절반은 국가에서 보조로 줍니다. 보조로 주는 것이 만기를 채우면 그때 한꺼번에 이자를, 그러니까 절반 정도를 이자를 추가로 더 주죠. 그렇기 때문에 거의 10%가 되는 거죠. 은행이 사실 지급하는 이자는 3에서 4%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4%. 그다음 거기다가 은행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 거의 시중금리를 따라가는 거죠. 거기다가 뭐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을 합쳐가지고 연리 10%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특히 은행에서 지급하는 것은 뭐 중도 해지하더라도 그 이자는 대부분을 줄 겁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주는 것은 만기까지 가야지 만기 때 한꺼번에 주는 거죠. 그런 것은 이제 대표적인 저축성 예금이죠. 일반 은행에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기한부 예금이 있죠. 매달 얼마씩 내가 1년 뒤에 받는다. 그런 걸 중도 해지한다 그러면 처음에 약속했던 이자보다 덜 받습니다. 그러니까 해지 수수료라고 해가지고 돈을 떼게 되는 거죠. 그런 것은 수시 입출금이 아닙니다. 아니고 지금 모든 사람이 뭐 그냥 거래를 위해서 쓰고 있는 통장, 그런 통장을 수시 입출금이라고 하죠. 아무 비용 없이 돈을 인출하거나 아니면 예금할 수 있는. 그 외에 뭐 디테일하게 이야기하면 여행자 수표, 기타 수표 발행 가능 예금 뭐 이런 걸 드는데 이건 뭐 아주 비중이 적기 때문에 뭐 별 큰 의미는 없습니다. 특히 요즘은 여행자 수표 거의 안 쓰죠. 신용카드가 없을 때 옛날에 이걸 쓰는 겁니다. 그 신용카드를 그러니까 뭐 돈을 외국에 가가지고 돈을 그냥 들고 가기가 힘드니까 한 장에 딱 수표로 해가지고 들고 가서 그 은행에서 바꿔가지고 그 나라 돈으로 바꿔서 쓰기 위해서 쓰는 거지 요즘은 거의 안 씁니다. 그 다음에 수표 발행 가능 예금도 뭐 우리나라는 아예 없었고 그 사업자 외에는 없었고
외국에도 있었는데, 오랫동안 있었는데, 요즘은 거의 이것도 발행 안 하죠. 대부분 이제 신용카드가 대체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현금과 요금을 예금이 M1. 이걸 M1, 뭐, 첫 번째 가능성은 현금 이외에 뭔가 하면 그 다음의 통화량의 지표. 첫 번째 통화량 지표라서 이제 M1이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성질로 이야기하면 가장 유동성이 높은 자산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금 이외의 통화량을 정의할 때 M1이 M 중에서 M이라고 이름 붙은 것 중에서는 가장 유동성이 높은 자산이다. 그러니까 즉시 현금할 수 있다. 비용 없이 즉시 현금할 수 있다. 그리고 이걸 또 다른 용어로 이야기하면 협의의 통화라고 합니다. 협의의 통화. 좁은 의미. 좁은 의미의 통화. 좁게, 아주 좁게 쓰겠습니다. 좁다는 것은 요금을 예금만 끼워줬다는 거죠. 조금 더 광범위하게 보면 다른 예금도 저축성 예금도 넣어줄 수 있죠. 넣어줄 수 있는데 그건 안 하고 딱 요금을 예금만 넣어줬다라는 의미에서 협의의 통화라고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M2. M2는 이 M1에다가 그 다음에 저축성 예금. 뭐 여러 개 이렇게 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저축성 예금입니다. 뭐 그걸 가지고 다른 이야기로는 기한부 예금이라고 합니다. 기한부 예금이라는 것은 그 약정한 기한 동안 꼭 그걸 지켜야 되는 그 중간에 해지를 못하는 뭐 그런 거죠. 정기 적금 뭐 그런 겁니다. 아니면 정기 예금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매달 돈 내고 만기에 그걸 합쳐가지고 이자 합쳐가지고 받는 게 있고 그 다음 또 어떤 것은 뭔가 큰 돈을 집어넣어 놓고 매달 이자를 받는 그런 게 있습니다. 큰 돈을 1년 동안 넣어놓고 매달 그 이자를 받는 그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용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은퇴한 사람 같은 거는 그런 식으로 많이 운영하죠. 그런 것들은 다 기한부 예금. 즉 계약 중간에 인출을 하려고 그러면 현금하려고 그러면 상당한 뭔가 비용이 따르는 그러니까 수수료를 내야 되는 비용이 따르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축예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M1에다가 저축예금을 합치면 그걸 우리가 M2라고 하죠. M2인데 M2는 유동성이 M1보다는 다소 낮은 다른 자산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저축성 예금이라는 것은 그 유동성이 낮다. 그러니까 현금화 하려고 그러면 비용이 따르는 거죠. 그래서 유동성이 좀 더 낮다. M1보다는 유동성이 낮은 자산입니다. 그 다음에 이걸 뭔가 하면 M1보다는 더 넓은 의미의 통화이기 때문에 광의의 통화라고 합니다. 넓은 의미의 통화라고 하죠. 광의의 통화. 이게 대표적인 통화입니다. 뭐 미국 데이터지만 미국 데이터 17년 뭐 한 5년 됐네요. 보면 현금 발행액이 1,500 10억, 100억, 1,000억, 1조 1.5조 달러 발행돼 있고 그 다음에 요금을 예금이 1조 5천입니다. 1조 5천이고 그 다음 뭐 미국은 여전히 수폐 발행 예금을 쓰는 사람들이 아직 좀 있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이런 건데 이게 합쳐가지고 뭔가 하면 3.5조 정도, 3.5조 달러 정도. M1으로 하면 3조. 현금은 1.5조인데 M1은 배가 좀 더 넘죠. 배가 좀 더 넘고. 그 다음 여기다가 저축예금을 합쳐 보니까 13.5조. 그리고 M1의 한 3배 정도. 3배 좀 더 넘죠. 그게 현재 미국의 통화량이고, 뭐 우리나라 통화량을 보죠. 우리나라 통화량을 보면, 자 봅시다. 돈 발행하는 곳이 한국은행이죠. 그래서 한국은행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언제든지 알 수 있습니다. 에코스. 한국은행 홈페이지에서 한국은행 이게 뭔가 하면 이게 그 경제 통계 시스템입니다. 에코스가. 경제 통계 시스템에 보면 아주 경제 데이터는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주요 통화 지표라고 보면 이 안에 통화 지표들이 쭉 나왔습니다. 자, 먹는 걸 보면 주요 통화 화폐 발행 잔액, 말잔, 평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잔과 평잔의 차이는 그러니까 일간 데이터에서는 말잔, 평잔의 차이가 없지만 뭐 주간, 월간 데이터부터는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데이터를 평균해 가지고 그 월 데이터를 할 것이냐 아니면 월말 데이터만 할 것이냐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평잔을 봐야 됩니다. 평잔이 전체적인 흐름을 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장 같은 경우에는 주말, 월말 효과가 많이 있어요. 모든 거래가 뭔가 하면 결제라는 것이 월말에 많이 몰립니다.
관행상 사람들이 이상하게 언제까지 하자. 그러면 3월 말까지 돈을 지급한다. 그러면 중간에 지급해도 되는데 꼭 뭔가 하면 그 말이라 지급합니다. 그 며칠 차이도 이자가 이자를 따져본다 그러면 그게 합리적인 행동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많은 거래가 이제 그 월말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월말 데이터는 월중 데이터하고는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전을 보는 것이 전체 흐름을 알기는 좋습니다. 화폐 발행 잔액, 그 다음에 M1, 본원통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본원통화, M1, 그 다음에 M2, 이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말잔이지만 L, 제일 큰 통화의 개념이 L입니다. L이고, 이거를 연단위로 봐서, 한 25년 정도 볼까요? 보면 이렇게 나오고, 숫자를 보니까 잘 모르겠으니까 그림으로 봅시다. 그림으로 보면 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쫙 이렇게 되는데, 일단 숫자를 먼저 볼까요? 그러면 이거를 들어봅시다. 자, 화폐 발행 잔액을 봅시다. 화폐 발행 잔액이 작년 말 기준으로 현재 10억, 100억, 1000억, 1조, 10조, 100조, 157조, 아까 150조 원 그랬죠, 그죠? 158조 원 정도 지금 돈이 발행되어 있습니다. 즉, 5만 원짜리 심사임당 할머니부터 시작해서 만 원짜리, 5천 원짜리, 1000 원짜리, 그 다음에 500원짜리 동전, 100원짜리 동전까지. 이런 이제 지폐와 동전이 발행된 것이 157조 원 정도. 굉장히 많죠. 157조 원이다.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죠. 5천만이다 그러면 300조 그러면 평균 300만 원, 300만 원이죠. 1인당 300만 원 정도 발행된 겁니다. 1인당 300만 원. 그러니까 300만 원 그러면 그렇지. 300조. 그렇죠. 1인당 300만 원. 157조라 그러면 1인당 300만 원 정도 발행돼 있죠. 근데 내 주머니에는 하나도 없지만 사실은 주머니는 없지만 이 책상 서랍 속에는 조금 있습니다. 혹시나 갑자기 돈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몇만 원, 몇십만 원 정도는 항상 넣어놓죠. 집에도 있고 보관하고 있고 그런 정도는 있죠. 근데 1인당 300만 원, 우리 집이 4인 가구다 그러면 4인 가구 1200만 원이죠. 그럼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느끼는 것보다 발행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교재에 보면 달러도 있는데 달러가 누가 가지고 있냐. 그러니까 이 원화도 이게 이제 왜 그리 많이 발행됐냐 보면 많은 게 일부 사람들이 소위 가치 저장 용도로 많이 쓰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발행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많은 경우가 뭔가 하면 좀 뭐라고 이야기할까? 탈세나 불법적인 그런 용도가 많다. 특히 이제 그런 걸 이제 부들에게 느낄 수 있는 것은 자, 이게 보면 언제부터 이렇게 많이 발행됐냐 그러면 25년 데이터를 봤는데 이때는 발행액이 큰 변화가 없죠. 큰 변화가 없다가 이때부터 확 늘기 시작합니다. 2008년, 2009년 이때부터 29, 32, 39, 45, 51 쭉 늘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2005년 대비 지금 한 이까지 보면 6배 정도 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물가가 오른 것이 50%밖에 안 올랐습니다. 통화량은 6배 올랐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거실 다 배웠으니까 통화량이 6배 늘었으면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100% 올라, 600%. 물가가 6배 올라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화폐 수량설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돈은 6배나 발행됐는데도 불구하고 물가는 별로 안 올랐어요. 50%밖에 안 올랐습니다. 그러면 이건 무슨 조화냐? 그러면
아까 말했죠. 주로 뭔가 하면 그런 식으로 퇴장이 됐다는 겁니다. 가치지정수단으로 돈이 들어갔다. 왜 이때부터냐라고 이야기하면 정확한 연도는 기억 안 나는데 이때 언젠가 이제 5만 원권이 처음 나왔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 고액권으로서나 10만짜리 수표를 주로 사용했는데 그 수표를 쓰는 것이 굉장히 까다롭긴 까다로워요. 수표로 불법 자금을 은닉하기에는 수표가 뭔가 하면 거래를 다 거래 없는 헌 수표를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불편하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5만 원권이 나오니까 이제 그게 그 수표 수요가 다 5만 원권으로 대체가 된 거죠. 그 이야기는 인플레이션을 야기 안 시키고 다른 용도로 돈을 확 들어간 겁니다. 돈이 6배나 발행됐는데 발행된 것 중에서 뭔가 하면 5배 정도까지는 5배 이상까지는 다 그 용도로 들어가 버린 거죠. 그 용도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 사이에 돈이 이렇게 많이 발행됐는데 또 불구하고 물가는 안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뭐 중간에 몇 번씩 이런 게 있었어요. 그 뭐 국정감사할 때 돈이 어디 갔느냐, 한국은행 보고 돈이 어디 갔느냐, 그렇게 많은 돈을 찍어냈는데 돈이 다 어디 갔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죠. 다들 뻔하죠. 뭐. 그게 이제 마늘밭 속에 숨어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창고 속에 뭔가 하면 뭐 박스 속에 돈 꽉 채워가지고 보관되어 있는 것도 발견되고, 뭐 곳곳에. 전에 또 이야기했죠. 누구는 뭔가 하면 어떤 건설회사 사장이 뭔가 하면 원룸을 구해가지고 거기다가 돈 침대를 만들어 놓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신사임당 할머니가 다 여러 군데 지금 계시기 때문에 돈이 이렇게 많이 발행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화폐 발행 잔액이고, 그 다음 통화량을 보자. M1으로 본다 그러면 M1은 이것에 지금 거의 뭐, 현재 보면 이게, 그러니까 10억, 100억, 1000억, 1조, 10조, 100조, 1000조, 1280조 원. 1280조 원. 한, 8배? 8배 정도가 되죠. 8배. 그 이야기는 우리나라는 사실은 미국에 비해 가지고는 미국은 사실은 현금 발행액에 비해서 M1이 한 배 정도였습니다. 배 조금 넘었습니다. 배 조금 넘었는데 우리나라는 한 8배 정도였다. 그거는 상대적으로 뭔가 하면 현금 발행이 미국보다 훨씬 적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현금을 덜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현금을 제일 많이 적게 쓰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일본은 여전히 현금을 많이 쓰고 있어요. 세계적으로 뭔가 가장 소위 말해서 최근 거래 수단을 많이 쓰는 나라가 한국이라는 거죠. 카드도 그렇고 인터넷 뱅크도 그렇고 개인은 현금을 거의 안 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여기 비해서 이래 많다. 이래 많은 것은 뭐 많은 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비해 가지고 이게 비중이 적다라는 겁니다. 현금을 적게 쓰기 때문에 이게 옛날에 비해서 많이 발행된데도 불구하고 이 M1에 비해 가지고는 훨씬 적다. 거죠. 그 다음 M1 대비 M2는 뭐 비슷하죠. 한 3배 정도. 그러니까 이건 또 미국과 별 차이 없죠. 요구불 예금과 저축수 예금 차이는 별 차이 없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이제 여기 L이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리퀴디티, 유동성을 이야기합니다. 유동성인데 총유동성. 그러니까 광의의 통화, 협의의 통화에서 광의의 통화가 있는데 광의가 아니라 최광의죠. 가장 넓게까지 현금으로 이 현금화할 수 있는 것. 좀 비용이 들더라도 현금화할 수 있는 거 다 따지는 거죠. 주식도 집어넣고 채권도 집어넣고 결국 팔면 나중에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비용이 따르지만. 그런 식으로 그런 걸 몽땅 다 집어넣으면 그게 모든 금융자산을 다 합친 것이 이겁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M2의 한 2배 정도, 이 정도가 돼 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이렇게 돼 있고, 이런 실제 데이터를 여기 볼 수 있고, 변화가 이렇게 쭉 나타나죠. 변화가 쭉 나타나는데, 이게 누적액이 변하고, 누적액보다는 이제 변화를 보려고 그러면, 전기 대비 변화. 그러니까, 뭐, 전기도 필요 없죠. 정감률로 보죠. 여기는 뭐, 작년이, 연간 데이터이기 때문에 바로 작년의 전기죠. 그래서 이걸 정의해 본다 그러면, 문제 화폐 발행에만 본다 그러면, 자, 봅시다. 화폐 발행액만 보면, 여기에 뭔가 하면 이때가 아마 5만 원권이 처음 나왔을 때 겁니다. 그리고 확 늘어나죠. 확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0이고 사실은 정상적인 경제라 그러면 한 이 정도입니다. 5%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통화 발행량은 경제 성장률 더하기 한 1% 정도 발행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경제 성장률 더하기 1%. 근데 지금 여기는 뭔가 10% 넘는 게 한동안 되는 거죠. 이건 이제 5만 원권 고액권이 발행되면서 수표를 대체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발행된 것이다. 그 다음 두 번째를 보면 빨간 거는 이제 그 M1이죠. 번호통 빼고 M1을 봅시다. M1은 뭐 큰 차이는 없죠. 그래서 뭐 5에서 10% 사이, 평균에 이 정도로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뭐 경제 상황에 따라 가지고 변동은 심합니다. 이때는 왜 떨어졌느냐? 소위 우리나라 금융위기가 생긴 거죠. 98년 금융위기 때문에 뭐 신용 경색이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또 뭐 IMF하고 타협하고 난 뒤에 또 돈을 마구 붓죠. 붓기 때문에 다시 또 늘어난 거죠. 늘어나고 난 뒤에 이제 경제가 좀 회복되면서 점점점 이제 정상화되는 겁니다. 정상화됐다가 그 다음에 최근에 뭔가 하면 여기서 팡 뛰죠. 뭐 그 뒤에 뭔가 하면 이 피크 포인트들이 다 경제적인 큰 이슈가 있죠. 요거는 소위 말해서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발 미국 금융이기 때문에 경제를 뭔가 하면 조금 부양하기 위해 가지고 통화 공급량이 많았던 데고 요것도 뭐 그런 거고 그다음 요거 제일 최근에는 이건 코로나 때문에 최근에 통화 공급을 확 늘렸던 그런 사태인 거죠. 자, 질문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자, 누가 이제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학생 김다정 양이 질문을 했는데 5만 원권을 처음 발행할 때 논란이 많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왜 굳이 발행한 것인가 라는 거죠. 자, 5만 원권의 그러니까 고액권을 발행하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제 그 반대 논리는 지금 말하는 부작용은 있죠. 그러니까 고액권이 있으면 뇌물을 주기가 쉽다. 그리고 이 돈을 소위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나온 거잖아. 뇌물을 주기가 쉽다. 옛날에는 뇌물을 주려 그러면 뭔가 하면 현금으로 주려 그러면 현금 자체가 사과 박스를 줘야 되는데 뭐 억대를 주려 그러면 사과 박스를 들고 가야 되는데 이제 5만 원권이 나오게 되면 그냥 쇼핑백으로 해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주기가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반대한 논의는 다 그겁니다. 뇌물이나 아니면 부정적인 그 부정 행위로서 사용되기가 훨씬 더 간편하기 때문에 그런 걸 조장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물론 그런 부분이 없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뭔가 하면 가치 저장 용도로 돈이 많이 유출이 되고 있죠. 근데 돈이 5만 원권이 발행 안 됐다고 해가지고 그게 주냐라는 거죠. 그게 없냐라는 겁니다. 그게 여전히 있는 겁니다. 그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뭔가 하면 전체적인 사회의 투명성과 그 다음에 법 집행의 문제인 거죠. 투명성과 법 집행이 잘 못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거는 그걸 보고 중앙은행이 통화를 통해 가지고 줄이고 늘리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거죠. 이 반대 논리는 그거고 그 다음에 당연히 발행해야 된다는 논리는 사실은 그 한 10년 전부터 나왔습니다. 90년대부터 계속 그 얘기 나와요. 왜냐하면 우리 돈이 최고 고액권이 너무 낮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다. 그래서 10만 원짜리 수표가 그렇게 많이 사용된 겁니다. 사용 비용이 보면 엄청납니다. 10만 원짜리 수표라는 것은 뭐 종이를 찍어가 발행해야 되는 것이고 그게 뭐 한번 찍어가 되는 게 아니라 조폐공사에서 찍으면 그거 들고 가가지고 은행별로 뭔가 하면 거기다가 발행 은행이 다 찍히고 그 다음에 그게 발행되고 난 뒤에는 중간에 이서 뒤에다가 거래하는 사람마다 내가 받았다라는 것을 다 적고 그 다음에 그 은행에 집어넣으면 은행은 또 그거를 폐기하면 안 됩니다. 항상 보관하고 있어야 돼요.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발행 비용, 유지 비용이 엄청나게 듭니다. 경제적으로 금융에 뭔가 하면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비용을 낮추는 역할을 못하고 괜히 쓸데없는 낭비만 많이 일으킨다. 그리고 다른 나라하고도 비교해서 뭔가 하면 진짜 얼토당토하게 낮은 만 원짜리라면 낮은 저액권이다 라는 이야기죠. 뭐 예를 들어서 미국 달러 같은 경우는 100달러죠. 100달러라 그러면 우리나라에 한 12만 원 정도입니다. 12만 원 정도죠. 12만 원 정도인데 뭐 거기에 비해 가지고 뭐 5만 원권 뭐 그러니까 사실은 10만 원권을 만들고 싶었죠. 5만 원권, 10만 원권 둘 다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둘 다 만들려고 그랬는데 10만 원권에 이제 들어가는 얼굴이 문제가 돼가 못 만들었어요. 10만 원권, 5만 원권 둘 다 하려고 그랬는데 그때 아마 노무현 정권 때 그거 만들려고 그랬는데 10만 원권에 들어가는 얼굴을 저 누구죠? 이름 깜빡한다.
우리나라 저기 임시정부 수반인, 예, 좀 이야기 좀. 내가 나이가 드니까 이 머리가 깜깜깜. 예, 김구 선생. 김구 선생을 거기다 집어넣으려고 그랬어요. 김구 선생을 집어넣으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진보 쪽에서는 김구 선생을 집어넣자. 라고 하고, 보수 측에서는 뭔가 하면 반대인 거죠. 반대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뭘 보느냐는 건데, 보수 측에서는 뭔가 하면 전통적인 우리나라 순서로 하자. 아예 세종대왕이나 아니면 뭔가 하면 또 모르겠어요. 참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지금 화폐에 들어가 있는 인물을 본다 그러면 어떤 분이 들어가 있냐 그러면 뭐 세종대왕, 이순신 뭐 이 둘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누가 들어가 있냐 그러면 율곡이 그런 유학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보기에는 그 유학자가 거기 왜 들어가 있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세계적으로 뭔가 하면 뭐 어떤 학문적인 기여를 했느냐 또 그것도 아니고 제사 가지고 싸우고 뭔가 하면 우리나라 내에서 뭔가 하면 서로 이 집안 싸움이나 많이 했는 그런 건데 그러니까 그 이황, 이이 이런 분이 들어가 있어요. 전통적으로 우리가 뭐 옛날부터 그 유교를 숭상하고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이황, 이이 그러니까 뭐 크리스찬이나 아니면 기독교가 지배적인 나라 같은 경우에는 거기다 뭐 예수 그리스도를 집어넣을 수도 있고 마리아를 넣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나라는 이황, 이이가 들어가지 않았느냐라는 거죠. 이제는 이제 그 이황, 이이를 다시 집어넣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특히 기독교에서 반대가 심할 겁니다. 심하고. 어쨌든 어제는 그랬다. 그러고 나가지고는 뭔가 하면 과거 인물로는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근대 인물을 집어넣자 그랬는데, 이제 근대사에 대해 가지고는 서로 논란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보수 쪽에서는 집어넣는다 그러면, 뭐 국부가 되는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 처음에 뭔가 뭐 정부를 만들었죠. 물론 이제 공과에 대한 논란이 있는 거죠. 아니면 또 뭔가 하면 박정희. 뭐 이런 사람을 집어넣어. 박정희는 말을 하지 못해요. 아직까지 못하죠. 아마 나중에는 그래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쪽을 주장합니다. 주장하는데, 그러면 뭔가 하면 진보에서는 그거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받을 수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김구를 왜 한다 그러면 김구에 대해 가지고는 현재 정부의 정통성을 오히려 뭔가 하면 이거 부정하는 행위다라고 또 반대하는 논리가 또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만원권 거래면 이제 한동안 우리나라 최고 대표 선수가 될 건데 그 얼굴이 누가 들어가야 되느냐. 김구 얼굴 때문에 뭔가 반대가 하도 많아가지고 포기. 그래서 5만원권이 지금 최고액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뭔가 하면 1로 떨어지는 걸로 대부분 나라에서 최고액권입니다. 5로 떨어지는 걸로 최고액권인 나라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5짜리는 뭔가 하면 다 중간 단위입니다. 10하고 1하고 사이 중간이 5짜리인데 지금 이상하게 우리나라 5짜리가 뭔가 최고위권이 되는 거죠. 그때 이제 그 인물 문제, 논쟁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랬고, 그 다음 뭐 아까 말한 대로 부정부패 때문에 부정부패가 더 쉬워질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반대 논리가 있었지만 그거는 뭐 그게는 금융당국이 할 문제도 아니고 그 뭐 경찰이나 아니면 뭐 법집행기관, 뭐 검찰이나 법집행기관에서 법을 잘 집행하고 그다음에 사회가 더 깨끗해져야죠. 그래야 해결되는 거지 되는 문제죠. 그래서 실제 5만 원권 발행 뒤에는 진짜 10만 원권 수표가 싹 다 사라졌습니다. 그럼으로써 엄청난 비용 절감 효과가 생겼습니다. 진짜 엄청난 비용 절감 효과가 생겼죠. 그러니까 그걸 빨리 발행 안 할 이유가 없죠. 자, 그렇고 그래서 지금 M1은 이거고 대표적으로 통화량을 보는 지표는 M1하고 M2입니다. M1하고 M2인데 실제 이제 1970년대까지만 해도 M1을 중심으로 봤다가 70년대 아니 80년대 초반까지 그 다음에 이제 M1이 좀 부족해가지고 요즘에는 그 뒤에부터는 M2를 봤습니다. M2를 보다가 미국은 90년대, 우리나라는 2000년대 이후부터는 이제는 통화 양을 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자율을 금융시장 판단의 중심 지표로 보고 있죠. 그래서 통화 양을 본다 그러면 여전히 M2가 가장 판단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M2를 보면 M2는 M1보다는 변동이 덜하죠. 여기 노란색으로 나타나죠. 변동이 덜하죠. 자, 비슷하죠. 변동이 덜한데 이제 이 변동이 심한 것은 아까 말한 대로 제도적인 변화,
뭐 금융상품 간의 이동 이런 것 때문에 변동이 심합니다. 변동이 심하면 이제 그걸 제거하고 봐야 되는 거죠. 실제 이제 경제 문제가 안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동 때문에 M1으로 봐가지고는 너무 변동이 심해가지고 뭐 좀 안 좋더라라고 해가지고 이제는 M2를 보는 거죠. M2를 봤는데 M2도 여전히 이제 그런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자유로울 수는 없는데 그러나 M1보다는 품질이 낮죠. 나가지고 전체적으로 통화량이 뭐 많고 줄어들고 뭐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 이러는 것은 이제 코로나 이후부터 이렇게 쭉 늘어난다.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뭔가 하면 이 현금 발행도 느리고 M1도 늘었지만 사실은 M2는 그만큼 안 늘죠. 않는 것이 실제 이제 코로나 같은 이런 사태에서 통화량을 늘린다라는 것이 실제 경제, 그게 뭔가 하면 경제를 진짜 키워지는 못합니다. 줄어드는 것을 덜 줄어들게 막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뭔가 하면 뭐 늘어나도 이 정도밖에 안 늘어난다. M1으로 봐가지고 크게 늘어난 것이 보이죠. 그런데 M2로 봐서는 그렇게 늘어난 건 아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통화를 보면 이 데이터를 통해서 볼 수 있죠. 자, 지금 설명했는데 M1과 M2 어떤 통화지표를 사용하는 것이냐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 뭐 M1, M2가 단기에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더라. M1이 훨씬 더 변동이 심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데 뭐 그 이유는 경제에 문제가 없는데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거는 이제 금융상품 간 이동이죠. 금융상품 간 이동이라는 것이 뭐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M1에 대해 가지고 요금을 예금에 대해 가지고 요금을 예금에 대해서 이자를 전통적으로 지급 안 했었습니다. 안 했는데 뭐 갑자기 거기다가 이자를 지급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 굳이 저축성까지 갈 필요 없이 예금이 확 늘어납니다. 아니면 또 저축성 예금 어떤 것이 뭔가 하면 또 최근에 이제 청년 저축같이 그런 뭐 캠페인성 뭔가 하면 어떤 큰 상품이 하나 나왔다. 그럼 또 요금을 예금이 확 줄어가지고 저축성 예금으로 갑니다. 이런 식으로 금융시장에서 상품 간의 뭔가 변화에 따라 가지고 돈이 굉장히 빠르게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은 뭔가 하면 실제 경제하고는 관계없는 거죠. 금융상품 간의 이동이죠.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M1, M2를 볼 때 그걸 잘 제거하고 실제 경제, 실물 경제에서 뭔가 하면 금융사정이 어떤지를 판단하기에는 그걸 잘 제거하고 판단을 해야 된다. 통화지표 선택은 정책당국한테 매우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M1 쓰다가 M2 쓰다가 그 다음에 좀 더 넓게 보고 좀 더 넓게 볼수록 뭔가 하면 상품 간 이동은 줄어들죠. 그것도 다 포함되니까. 그래서 점점점 넓게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넓게 보는 것도 이제 M2까지 해서 더 키우다 보니까 한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M으로는 모르겠다. 통화량으로는 모르겠다. 그래서 요즘에는 바뀐 것이 소위 이자율을 보는 겁니다. 이자율을 봐가지고 금융시장 사정을 판단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1990년대 말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은행에서는 매달 금융통화위원회를 하고 난 뒤에 그러니까 이번 달에는 통화량을 전년 동기에 비해서 몇 퍼센트 늘리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현재같이 이자율, 정책금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통화량으로 발표했습니다. 발표를 하다가 90년대 말 2000년대에 들어와가지고는 이제 소위 정책금리를 가지고 0.25% 올리겠다, 내리겠다라는 식으로 발표하기 시작하죠. 그게 이제 통화량 지표에서 이자율 지표로 바뀐 그 시점이 되는 것이고, 그 이유는 금융상품 간의 돈 이동이 심했기 때문에 M1, M2로는 사정을 파악하는 것이 한계에 부딪혔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뭐 우리나라 돈 또 이야기한 것이 돈이 굉장히 많이 발행됐다. 1인당 300만 원이다. 미국은 아까 보니까 미국 그 뭐 3억 인구로 나누면 1인당 4,000달러입니다. 4,000달러 4만, 40만, 400만 원. 거의 한 450만 원, 5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죠. 우리나라보다 배보다는 조금 적지만 어쨌든 여기도 굉장히 많이 마련돼 있죠. 미국 사람들은 돈이 더 적어요. 현금을 더 적게 다닙니다. 이제 그게 우리나라가 현금을 적게 나왔는데 그거는 이제 이 차이가 있는 것이 미국 사람들은 옛날에 신용카드 사용하기 이전에도 현금을 적게 사용했는데 그 이유는 개인 수표를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 수표, 퍼스널 책. 개인들도 개인 수표를 썼습니다. 개인 수표를 쓰다 보니까 잔돈만 들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개인 수표가 요즘에는 워낙 비용이 많이 들고 하니까 여러 없어지고 이게 이제 그 데뷔 카드로 대부분 바뀌었죠. 바뀌었지만 미국 사람도 그런 차원에서는 돈을 현금을 적게 다닙니다. 사실 미국 돈이 100달러가 뭔가 하면 큰 돈이라고 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뭔가 100달러 보면 와 그럽니다. 100달러 같은 거 안 들고 다니죠.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가게에서 100달러가 지불하려고 그러면 뭔가 하면 좀 받는데 좀 곤혹스러운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현금을 많이 안 들고 다닙니다. 그런 미국 달러들이 미국 사람들한테 1인당 400달러라 그러면 그 돈이 다 어디가 있냐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 달러는 누가 보유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뭔가 범죄인들, 외국인들, 외국 범죄인들 이런 거죠. 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뭐 지금 뭐 러시아 사람들 엄청 많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러시아 사람들 개인들이 엄청 가지고 있을 겁니다. 뭐 부자들은 이제 이 문제가 될 거를 사전에 이제 다 짐작하는 거죠. 그러면 뭔가 하면 유사시를 대비해 가지고 쓸 수 있는 돈을 가지고 거죠. 뭐 옛날에는 금괴를 가지고 있었는데 금괴는 무겁고 불편하니까 제일 편한 달러로 가지고. 그래서 돈 많은 부잣집에는 보면 뭐 비상시를 대비해서 달러를 한 묶음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들통나면 안 되는 범죄 자금들. 뭐 영화에 보면 다 그렇죠. 마약 거리는 다 가방에 한가득 달러를 100달러를 넣어가지고 그거 들고 다니면서 돈 주고받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현재 이런 차원에서 액수가 많이 발행되어 있는 겁니다. 영어부터 뭐 참고로 보시고. 마지막에 이제 금융 시스템에 대한 규제, 금융 시스템에 대한 규제가 있는데 이건 뭐 앞에 2장에서 다 했죠. 그래서 뭐 같은 이야기입니다. 뭐 미국은 이렇고 우리나라를 이야기하면 규제기관은 3개다라고 이야기했죠. 금융위원회, 최상위 정책기관이고 그 다음에 실제 감독을 하는 금융감독원. 그래서 금융감독원 내에서 모든 기관의 감독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은행 담당 은행국이 있고 그 다음에 증권국이 있고 그 다음 보험국이 있죠. 그 다음에 뭐 기타 은행이 있습니다. 비은행 감독기관 따로 있고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4개 기관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상 사태를 대비한 예금보험공사가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3개 규제감독 금융 시스템에 대한 규제감독기관이 우리나라 금융의 방향과 정책과 그 다음에 안정성을 보장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이렇게 많은데 이걸 우리나라는 간단하게 지난 98년 금융위기 때 이제 이 3개로 합쳐버렸습니다. 합쳐버려가지고 지금 운영되고 있죠. 자, 이 쌍이 화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